칼 하우스호퍼는 레벤스라움 생활권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대동아 공영권. 이 사람이 일본을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배경을 일본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대동아 공영권에 대해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칼 하우스호퍼의 조교로 있으면서 히틀러에게 레벤스라움의 개념을 전달하는 루돌프 헤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프리드리히 레첼, 칼 하우스호퍼와 루돌프 헤스의 연결고리로 히틀러에게 연결이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히틀러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리서치하다가 프리드리히 레첼이란 사람 이름이 있길래 찾아본 건데 연결이 돼서 히틀러까지 왔네요. 제가 처음부터 그냥 히틀러와 레벤스라움의 개념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연관성이 뭘까 뭐 이런 식으로 찾았다면 이렇게까지 결론에 오지 못했을 텐데 그냥 이 연결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결론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천천히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 링크들은 연결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링크를 연결해 나가다 보면 실제 강의에서 제게 말해주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리서치 방법이 주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리서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는 리서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1차 자료이고 둘째는 모든 자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출처와 정보의 확실성입니다. 1차 자료라 함은 연구 대상의 시기, 연구 주제가 실제로 발발했을 때와 동시대의 자료 혹은 문헌을 일컫습니다. 일기가 될 수도 있겠고 책이 될 수도 있겠고 기록이 될 수도 있겠고 1차 자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저는 서양 중세사 과목을 수강하면서 마녀 사냥, 위치크래프트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이 리서치를 진행했을 때 제가 1차 자료를 정했던 게 바로 이 말레우스 말리피카룸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말레우스 말리피카룸은 마녀 사냥이 활발했던 서양 중세의 시기에 재판자들 그리고 이단 심판자들의 가이드북으로 라틴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저의 1차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던 판본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따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시시피 대학의 한 사람이 말레우스 말리피카룸에 대한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이 바로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를 활용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1차 자료, 2차 자료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1차 자료, 2차 자료를 리서치해서 나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걸 리서치하면 그래 이건 나만의 3차 자료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런 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2019년을 살아가는 역사학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1484년의 자료랑 1928년의 자료, 2000년대의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말레우스 말리피카룸이라는 자료 하나를 둘러싸고 시류별로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왜냐하면 제가 못 봤던 면들을 다른 사람들은 리서치 과정에서 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출처랑 정보의 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원래 위키페디아라는 거를 활용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위키페디아 자체가 뭔가 사실 다른 사전들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이 강좌를 들으면서 위키페디아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정보들이 많이 돼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한글 위키페디아나 뭐 우리나라 국내 나무위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영어로 기록된 위키페디아의 신뢰성이 확실하다고 교수님께서 확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위키페디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이 이걸 했고 위키페디아 같은 경우에 출처도 바로바로 이게 기록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출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사진을 갖다가 뭐 표지를 갖다 장식하고 PPT에 갖다 넣고 그런데 PPT 밑에 일일이 출처를 넣지 않잖아요. 그런데 웨이클렛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출처를 어디서 따왔고 뭐 사진사가 누구고 아우슈비츠에서 찍은 거고 1944년에 찍었고 이런 거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그거를 조지하게 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역사학도이면서도 그 출처에 대한 의식은 확실히 부족했던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출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확고하게 성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 리서치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MOC 강의랑 이런 수학 방식을 접했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약간 옛날에 듣던 인터넷 강의 같아.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MOC 강의를 주기적으로 듣는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또 막상 들어보니까 근데 인터넷 강의랑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제가 원하는 파트를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어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 있는 세계 유수의 대학 교수들에게서 얻어갈 수 있었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다른 역사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정말 멋진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이 콜세라 이 강좌를 끊는 상태여서 바로 떠지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 토론 포럼 이런 게 있어요. 포럼에서 이렇게 사회자가 엄청 많죠. 토론 이렇게 스레드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 의견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용도를 지닌 플랫폼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지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앞으로 MOC 강의를 수강하실 다른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는 MOC 강의를 직접 개설하는 교수나 대학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신력과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은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도 되게 좀 많이 적다고 하는데 미약한 시작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MOC 플랫폼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언젠가는 하버드, 스탠포드와 같은 해외 명문대 시스템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시스템 발달이 활달한데 뭐 어떤 홈페이지라던가 어떤 이렇게 이 MOC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나는 이번에 이런 MOC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좋더라. 이거 내가 공부하면서 번역한 건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뭐 이렇게 사소한 거더라도 이렇게 이거 내가 읽는 자표인데 뭐 어떤 거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콜세라 보시면 강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관심 가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보면 참 좋은 거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콜세라를 봤는데 재밌을 것 같다. 이게 정말 많이 유익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길 교수님께서 그렇게 공유해 주시는 이렇게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콜세라나 뭐 이렇게 그 칸 아카데미나 이렇게 그런 걸 정리해 놓은 웨이클릿을 보면서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MOC 플랫폼이 조금 더 왕성하게 국내에서 은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제 MOC 소개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수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